안녕하세요. 잠잘 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달림 책방입니다. 비가 오고 난 후에 파릇파릇한 풀들이 참 보기 좋지요. 보고 있는 제 마음도 촉촉해진답니다. 오늘도 편안한 밤, 행복한 꿈꾸며 잘 자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어진 며느리. 옛날 서당에서 아이들을 모아 글을 가르치며 사는 선비가 있었습니다. 선비는 매우 가난했기 때문에 결혼도 하지 못한 채 홀로 살아갔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기회에 한 여인과 결혼을 하게 되었답니다. 신부가 시집이라고 와서 보니 집은 다 무너져가고 부엌에는 곡식 한 톨도 없었지요. 신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답니다. 그런데 마침 선비의 당숙이 어느 고을에서 벼슬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신부가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집안을 일으키려면 얼마의 돈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돈이 없으니 그 돈을 당숙께 빌리면 어떻겠습니까? 당숙이 어찌 내게 돈을 빌려주겠소? 나도 돈을 빌려달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하겠고. 신부는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신부는 당숙에게 직접 편지를 썼습니다. 1000냥만 빌려주시면 1년 내에 갚겠으니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신부는 그 편지를 곧바로 당숙의 집으로 보냈습니다. 편지를 읽은 당숙은 빙그레 웃었답니다. 그렇지만 옆에 있던 그 집 며느리와 조카들은 모두 신부를 꾸짖었습니다. 어머, 세상에나. 시집 온 지 얼마나 됐다고 이렇게 고만해. 아직 인사도 못한 처지에 1000냥이나 되는 돈을 빌려달라니. 정말로 생각 없는 사람이네. 생각이 있으면 이런 말은 못하지. 당숙은 며느리와 조카가 말하는 것을 가만히 듣고 있다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렇지는 않을 게다. 오히려 시집 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신부가 1000냥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쉽게 빌려달라는 것을 보면 그 배포가 얼마나 큰지 짐작할 수 있지 않느냐. 당숙은 곧바로 1000냥을 마련하여 신부에게 보냈습니다. 1000냥을 받은 신부는 그 돈을 세지도 않고 벽장 속에 두었답니다. 선비는 당숙이 1000냥이나 되는 돈을 그렇게 쉽게 빌려준 것도 이상했지만 그 돈을 그냥 벽장에 넣어두는 신부의 행동이 더 이상했답니다. 그러나 이왕 이렇게 된 것 그냥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신부는 비단을 사오더니 그 비단으로 깜찍한 주머니를 여러 개 만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부는 선비에게 글을 배우는 아이들을 불러 자기가 만든 비단 주머니를 하나씩 주었답니다. 그러자 동네 아이들까지도 그 비단 주머니를 받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마다 신부의 웃는 얼굴로
비단 주머니를 나누어 주었습니다. 신부는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부드러운 얼굴로 대해 주었답니다. 이제 아이들은 신부를 매우 좋아할 뿐 아니라 신부의 말이라면 무조건 따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신부는 아이들을 불러 모아 벽장에 두었던 돈을 부탁했습니다. 이 돈을 가지고 약방에 가서 감초를 사다 줄 수 있겠니? 아이들은 약방이란 약방은 모두 돌아다니면서 감초를 샀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많은 아이들이 경쟁하다시피 감초를 사갔기 때문에 약방에는 감초가 남아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감초는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 살 수 없을 만큼 귀한 물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감초 가격도 예전보다 무려 5배나 올랐습니다. 그때 놓치지 않고 신부는 사다 놓은 감초를 한꺼번에 내다 팔았습니다. 1,000냥을 주고 산 감초를 모두 팔았더니 5,000냥이나 되었답니다. 그 돈으로 신부는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고 곧바로 당숙에게 빌린 1,000냥을 돌려주었답니다. 1년 동안 빌려달라고 한 돈을 불과 반년도 안 되어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그 신부 참 대단하네. 참 어진 사람 같아요. 처음에는 당돌하다며 욕을 하던 며느리와 조카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당숙도 어떻게 그렇게 빨리 돈을 벌 수 있었는지 궁금했답니다. 그래서 1,000냥을 들고 신부를 찾아갔습니다. 아가, 이 돈은 없는 셈치마. 그러니 이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어보려무나. 신부는 사양하며 말했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 데에는 그리 많은 돈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먹고 입는 데에 부족하지 않고 친척들이 저를 미워하지 않고 착한 사람이라고 봐주시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왜 더 많은 돈을 벌어야 합니까? 왜 더 큰 부자가 되어야 합니까? 큰 부자는 항상 많은 사람들에게 원망을 듣지요. 굳이 사람들에게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부자가 되고 싶진 않습니다. 당숙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갔습니다. 이후에도 신부는 열심히 일을 하며 항상 바르게 집안을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선비의 집은 항상 행복했답니다. 마을 사람들도 모두 신부를 어진 사람이라면서 칭찬했지요. 선비와 신부 사이에서 낳은 자식들은 모두 신부의 덕을 입어 잘 살았다고 합니다. 호랑이를 탄 효성스런 며느리. 옛날 어느 마을에 앞을 못 보는 아버지와 아들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열심히 일하며 눈먼 아버지를 극진히 모셨답니다. 아버지는 혼자서 돈을 벌며 집안 살림까지 하는 아들이 안쓰러워 일찍 장가를 보냈지요. 아들을 짝으로 맞이한 며느리는 마음씨가 고와 아들 못지않게 시아버지를
극진히 보살폈습니다. 아들도 착한 아내와 가엾은 아버지를 위해 전보다 더 열심히 일했답니다. 그러던 이 화목한 가정에 날벼락 같은 일이 벌어졌어요. 건강하던 아들이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만 것입니다. 뜻하지 않은 일을 당한 눈먼 아버지는 며느리의 손을 잡고 슬프게 울었습니다. 얘야, 꽃다운 나이에 홀몸이 되었으니 앞으로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느냐. 아버지는 아들을 잃은 슬픔보다도 혼자 된 며느리 걱정에 마음이 더 아팠답니다. 아버님, 아무 걱정 마세요. 제가 아버님을 모시고 열심히 살겠어요. 며느리도 오히려 시아버지를 위로하였습니다. 착한 며느리는 남편이 죽은 뒤에도 전과 조금도 다름없이 눈먼 시아버지를 잘 모셨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친정집에서 한번 다녀가라는 연락이 왔습니다. 며느리는 오랜만에 친정집에 찾아갔습니다. 친정 아버지와 어머니는 홀로 된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젊은 나이에 남편도 없이 어떻게 혼자서 산단 말이냐. 당장 시댁에 가서 짐을 챙겨 오너라. 집에 있다가 마땅한 자리가 있으면 다시 시집 가도록 해야지. 그러나 딸은 고개를 내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아버지 어머니 말씀을 따를 수가 없어요. 눈먼 시아버지를 혼자 남겨두고 어떻게 제가 시댁을 떠날 수 있겠어요. 한번 시집간 몸이니 힘들더라도 시댁에서 살겠습니다. 며느리는 친정 부모님의 간청을 뿌리치고 눈먼 시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산길로 접어들어 한참 걸어가다가 산모퉁이를 돌아갈 때였습니다. 커다란 호랑이 한 마리가 길 한복판에서 으렁거리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며느리를 보자 금방 한 입에라도 집어 삼킬 듯이 입을 딱 벌렸습니다. 며느리는 무서워서 도망치려 했으나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한 걸음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꼼짝없이 호랑이 밥이 된 며느리는 정신을 가다듬고 용기를 내어 호랑이에게 말했습니다. 호랑아, 나를 잡아먹으려면 어서 먹어라. 그렇지 않으면 길을 비키거라. 빨리 가서 눈먼 우리 시아버지의 저녁 진지를 차려드려야 한단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며느리 말을 들은 호랑이는 떡 벌리고 있던 입을 다물고는 꼬리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엎드려서 몸을 낮추고는 고갯짓으로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며느리는 어찌된 영문인지 몰라 어리둥절했지요. 호랑이가 해치려는 것 같지 않아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며느리는 두려워 망설이다가 용기를 내어 호랑이 등에 올라탔습니다. 호랑이는 며느리를 등에 업고 쏜살같이 산을 내려가 집 앞에 내려놓고 어디론지
사라져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호랑이 덕분에 제때 시아버지 저녁상을 차려드릴 수 있었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든 며느리는 고단하여 눕자마자 깊이 잠들었습니다. 어디선가 호랑이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딘지 모르게 사납고 우렁찬 소리가 아닌 슬픈 소리였습니다. 호랑이가 왜 이리 슬피 울까? 며느리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소리 나는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호랑이 한 마리가 마을 사람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져 울고 있었습니다. 아니, 나를 집까지 태워준 호랑이잖아. 며느리는 호랑이를 보고 깜짝 놀라는 순간 잠이 깼습니다. 꿈을 꾼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꿈이라도 너무 생생하고 호랑이가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었답니다. 며느리는 날이 밝자마자 뒷산으로 뛰어갔습니다. 뒷산에는 마을 사람들이 산짐승들의 침입을 막으려고 파놓은 함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가 함정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자기를 태워다 준 그 호랑이였습니다. 아, 정말 호랑이가 빠졌잖아. 호랑이는 며느리를 올려다보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듯이 슬피 울었습니다. 호랑아, 조금만 기다려. 내가 구해줄게. 며느리는 집으로 뛰어가서 키보다 훨씬 기다란 장대를 가지고 왔습니다. 며느리는 함정에 장대를 넣어주며 말했습니다. 호랑아, 어서 이 장대를 타고 올라와. 호랑이는 장대를 타고 땅 위에 올라왔습니다. 호랑이는 고맙다는 듯이 꼬리를 흔들며 머리털로 며느리의 몸을 살짝 스치고는 그 길로 산속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호랑이가 사라지는 뒷모습을 흐뭇한 얼굴로 지켜보던 며느리는 장대를 들고 집으로 발길을 돌렸답니다. 그때 마을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아니, 장님댁 며느리님이 이른 새벽에 웬일이시오? 저 다름이 아니라 며느리가 우물쭈물하는 사이에 마을 사람 하나가 함정 안을 들여다보고 소리쳤습니다. 아이고, 호랑이가 없어졌어요. 뭐, 호랑이가 없어졌다고? 어제 분명히 호랑이 울음소리를 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마을 사람들의 눈은 일제히 장대를 들고 있는 며느리에게 쏠렸습니다. 장대를 들고 있는 걸 보니 새댁이 수상하오. 새댁이 장대를 함정에 넣어 호랑이를 도망치게 했지요? 사실대로 말해보시오. 한 젊은이가 며느리를 노려보며 윽박질렀습니다. 며느리는 차마 마을 사람들을 속일 수가 없어 사실대로 털어놓았습니다. 실은 제가 호랑이를 놓아주었어요. 허허, 다 잡은 호랑이를 놓아주다니. 나 참 어이가 없군. 어서 관가에 가서 알립시다. 사람을 해치는 못된 호랑이를 놓아준 걸 감추었다가 이 다음에 사고가 생기면 더 큰 벌을 받을 것 아니오. 마을 사람들은 의논 끝에 며느리를 관가에 고발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원님도 며느리를 당장 잡아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병종들에게 포박되어 끌려간 며느리는 원님 앞에 꿇어 앉았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사람을 해치는 사나운 호랑이를 놓아주었느냐? 사실대로 고하여라. 원님의 불같은 호령에 며느리는 숨김없이 차근차근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마을 어른들이 파놓은 함정에 빠진 호랑이를 놓아준 죄인이 확실합니다. 하지만 저는 호랑이의 은혜를 잊지 못해 놓아주었습니다. 저를 잡아먹으려던 호랑이는 제가 눈먼 시아버지의 저녁상을 빨리 차려줘야 한다고 말하자 저를 등에다 태워 집까지 데려다 준 착한 호랑이입니다. 뭐라고? 호랑이가 너를 등에 태워 집까지 데려다 주었단 말이냐? 예, 그렇습니다. 원님은 믿어지지 않는 듯 잠시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그러더니 며느리에게 명령했습니다. 좋다. 그럼 집으로 돌아가서 그 호랑이를 타고 다시 내게 오도록 해라. 내가 말한 대로 한다면 내 죄를 면해주겠다. 관가에서 풀려난 며느리는 호랑이를 만났던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 호랑이를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만난다 해도 과연 호랑이가 나를 원님 앞에까지 태워다 줄까? 어림도 없는 일이야. 며느리는 한숨을 내쉬며 힘없이 산 모롱이를 돌아갔습니다. 그때 난데없이 그 호랑이가 나타났습니다. 며느리는 죽은 남편이라도 살아온 듯이 반가워하였습니다. 그러나 금세 얼굴이 어두워지며 관가에서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였습니다. 원님이 너를 타고하야 벌을 주지 않는다는데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니? 호랑이는 며느리의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호랑이는 결심을 한 듯이 꼬리를 흔들며 몸을 낮춰 올라타라고 등을 내밀었습니다. 호랑아, 다시 한번 생각해봐. 붙잡히면 어찌하려고 그래. 위험을 무릅쓰고 정말 관가로 가겠다는 거야? 며느리는 걱정이 되어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호랑이는 계속 고갯짓을 하며 등에 올라타라는 신용을 하였습니다. 며느리가 호랑이 등에 올라타자 호랑이는 마을을 지나 관가로 바람같이 달려갔습니다. 아, 호랑이가 사람을 태우고 온다. 사람들은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호랑이를 타고 온 며느리를 본 원님도 깜짝 놀랐습니다. 신기한 듯이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서워서 숨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내 말이 모두 옳다는 게 밝혀졌구나. 호랑이 같은 짐승도 너의 효성을 알아주는데 고을의 원님인 내가 모른다면 말이 안 되지. 너의 효성을 널리 알려 많은 사람들이 본받도록 하겠다. 호랑이는 며느리를 내려놓고 쏜살같이 달아났습니다. 원님을 비롯하여 지켜보던 사람들은 호랑이가 사라질 때까지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활과 창을 든 많은 병졸들이 관가의 문을 지키고 있었지만 아무도 호랑이를 잡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배웅이라도 하듯이 꼿꼿이 서서 호랑이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보고 있었답니다. 원님은 며느리에게 많은 상금을 내렸고 며느리는 눈먼 시아버지를 모시고 편안하게 살았답니다. 뺨 맞은 사또의 원통함. 옛날 전라도 지방에 한 사또가 있었습니다. 이 사또가 얼마나 무섭게 백성들을 다스리는지 백성들은 모두 죽을 지경이었습니다. 하루는 관청에 있는 아전들이 모여 의논했답니다. 사또의 정치가 너무 매섭고 형벌도 지나치지 않나. 너는 관청에 들어오면 하루가 꼭 열흘처럼 길게만 느껴질 지경이라네. 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우리 고을은 한 사람도 살지 않는 곳이 되고 말 것일세. 아전들이 얼굴만 마주보며 한탄하고 있을 때 가만히 듣고만 있던 한 아전이 꾀를 냈습니다. 우리 이리이리 하면 어떻겠나? 아전들은 참으로 좋은 계획이라면서 맞장구를 쳤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행할 날만 엿보았습니다. 어느 날 사또가 동원에서 한가롭게 책을 읽고 있는데 한 통인이 뛰어와서 사또의 뺨을 세게 치고 달아났습니다. 사또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급히 사람을 불렀답니다. 그리고는 자기에게 뺨을 때린 통인을 잡아오게 했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서로 멀뚱멀뚱 얼굴만 바라보며 아무도 사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더욱 화가 났습니다. 내 뺨을 때린 저 아이를 냉큼 잡아 대령하지 못하겠느냐? 사람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통인 아이가 어찌 사또의 뺨을 때릴 수 있겠습니까? 혹시 사또께서 무슨 착각을 하신 것이 아니신지요? 사또는 화가 나서 책을 던지고 가슴도 치고 발로 문을 차며 미친 듯이 날뛰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서 말도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온몸에 땀이 나고 얼굴은 불그락 푸르락, 입에서는 거품까지 났답니다. 사또의 아들이 이 시끄러운 소리에 급히 대청으로 나아보니 아버지가 마치 미친 사람처럼 길길이 날뛰고 있었답니다. 사또의 아들이 물었습니다. 사또께서 왜 저러시는가? 사또께서 통인에게 뺨을 맞았다면서 그 아이를 빨리 잡아들이라고 저렇게 난리를 피우고 계십니다. 통인 아이가 사또의 뺨을 때렸다는 일은 아들이 들어도 믿기 어려웠답니다. 아들은 급히 사또 곁으로 가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님, 진정하십시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아무리 생각 없는 아이라 해도 어찌 이 고을 사또인 아버님께 손을 대겠습니까? 아무래도 아버님께서 무슨 병환이 나신 듯합니다.
아들까지 이렇게 말을 하니 사또는 더욱 분하고 화가 났습니다. 사또는 아들에게 책을 던지며 꾸짖었습니다. 너는 내 아들도 아니다. 어찌하여 동인놈만 생각하고 내 말은 믿지 않느냐. 다시는 내 눈앞에 나타나지도 말아라. 아들은 아버지가 평소에 하지 않는 말까지 쉽게 하는 것을 듣고 분명히 아버지의 병환이 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길로 곧장 의원을 찾아가 아비의 병을 고쳐달라고 부탁했지요. 의원이 보아도 사또는 과연 미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약으로 치료를 해야 할 듯합니다. 아들은 의원이 지어준 약을 가지고 와서 아버지께 드렸습니다. 아버님, 이 약을 드시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내가 무슨 병이 있다고 이 약을 먹느냐? 사또는 약사발을 발로 차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들과 의원까지 자기를 조롱한다면서 더욱 날뛰었지요.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모두 사또가 미쳤다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 소문은 금세 고을 전체로 퍼져 감사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이에 감사는 사실을 확인을 위한 조사까지 나왔습니다. 네, 들으니 사또께서 깊은 병이 들었다고 하던데 지금은 어떠하오? 내가 무슨 병이 있다고 그러시오? 아니, 감사나리까지 왜 그러시오? 사또는 다시 화를 참지 못해 땀이 흐르고 얼굴은 불그락부르락하고 입에서는 거품이 났습니다. 이를 본 감사는 손을 휘휘 저으며 따라온 하인들에게 말했습니다. 병이 재발한 듯하구나. 어서 가자. 감사가 임금께 사또를 교체하도록 건의해 사또는 결국 그 고을에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가야만 했답니다. 집으로 돌아온 사또는 틈이 날 때마다 그때의 일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때마다 병이 재발한 것으로 생각해서 의원을 불렀고 사또는 공연히 약을 먹어야만 했습니다. 결국 사또는 더 이상 그때의 일을 입 밖에 내지 않았답니다. 세월이 흘러 사또도 늙었습니다. 죽음에 임박하여 사또는 자식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이제는 나도 늙어 지난날의 일들이 모두 가물가물하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꼭 알아야 할 것이 있다. 내가 어느 고을에서 동인 아이에게 뺨을 맞은 것은 실제로 있었던 일이다. 제발 믿어주기 바란다. 그러자 자식들은 서로 돌아보며 근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의 병환이 오랫동안 재발하지 않더니 이제 갑자기 다시 재발했나 봅니다. 이를 어찌할꼬.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모두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사또는 이런 모습을 보며 다시 말을 잇지 못하고 그저 크게 한바탕 웃을 뿐이었습니다.
그 뒤로 사또는 그 원통함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결국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죽었다고 합니다. 10년 동안 책만 읽은 선비. 옛날 남산 밑에 이시성을 가진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선비는 집이 가난해도 일은 하지 않고 오직 책만 읽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선비가 아내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10년 동안 주역이라는 책만 읽을 것이요. 그동안 당신이 살림을 꾸려주시오. 네, 그렇게 하지요. 그날 이후로 선비는 밖에 나가지 않고 밤이나 낮이나 오직 방 안에서 책만 읽었습니다. 선비가 방에 틀어박혀 책만 읽은 지 7년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하루는 책을 읽다가 우연히 아내가 있는 방 안을 쳐다보았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보이지 않고 파르스름하게 머리를 깎은 중 하나가 그 방에 누워있는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깜짝 놀라 문을 열고 그 방에 들어가 보니 머리 깎은 중은 바로 자기의 아내였습니다. 어찌하여 이 모양이 되었소? 아무것도 먹지 못한 지 5일이나 되었습니다. 7년 동안 당신 뒷바라지를 하느라 내 머리도 이렇게 모두 빠져버렸지요. 선비는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모두 빠져버린 아내를 보자니 마음이 아팠지만 책 읽기를 그만둘 수도 없었답니다. 선비는 한참 동안 앉아있다가 밖으로 뛰쳐나와 곧바로 조선에서 제일 부자인 홍동지를 찾아갔습니다. 내가 긴 있을 일이 있으니 3만냥만 빌려주시오. 홍동지는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 큰돈을 빌려달라고 하자 당황했습니다. 혹시나 자기가 무슨 실수나 했나 하여 홍동지는 조심스레 선비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나를 아시오? 모르오. 홍동지는 한참 동안 선비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뒤에 말을 이었습니다. 3만냥이면 말 100마리가 끌어야 될 만큼 많은 돈이요. 그래, 그 돈을 어디로 보내드릴까? 오늘 내로 남산 밑에 있는 우리 집으로 보내주시오. 선비는 홍동지와 그렇게 약속하고 다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너무나 당당하게 자신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것을 보고 홍동지는 선비를 믿기로 했답니다. 선비가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말이 돈을 실어 나르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많은지 옮기는데 반나절이나 걸렸답니다. 선비는 그 돈을 아내에게 주었습니다. 이제 돈이 생겼으니 나는 앞으로 남은 3년 동안 책을 읽겠소. 이 돈이면 그동안 잘 지낼 수 있겠소. 네, 무엇이 어렵겠어요. 선비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본래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내는 그 돈을 가지고
장사를 시작했는데 물건이 쌀 때 많이 사두었다가 비쌀 때 파는 방법으로 많은 이익을 얻었습니다. 3년 동안 무려 수만 양이나 되는 돈을 벌어 선비의 집도 넉넉해졌습니다. 선비가 말한 10년이 되자 선비는 책 읽기를 마치고 비로소 방에서 나왔습니다. 방에서 나온 선비는 제일 먼저 홍동지에게 빌린 3만 냥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것은 쌀 한 톨도 남기지 않고 모두 홍동지에게 보냈습니다. 보낸 돈은 3만 냥의 몇 배나 되는 돈이었습니다. 돈을 받은 홍동지는 선비를 불러 말했습니다. 나는 3만 냥을 빌려주었는데 어찌하여 이렇게 많은 돈을 보냈소? 3만 냥 외에 다른 돈은 받지 않겠소. 내 아내는 당신의 돈을 가지고 3년 동안 아무 걱정 없이 지낼 수 있었소.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오. 여기 남은 돈은 모두 당신의 돈으로 얻어진 이익뿐이요. 그러니 이 돈 역시 당신의 것이오. 나는 단지 당신의 사람됨에 끌려 돈을 빌려준 것이지 결코 이자를 받으려고 한 게 아니오. 그리고 돈은 나에게도 많이 있소. 그러니 3만 냥 외에 다른 돈은 받지 않겠소이다. 선비는 할 수 없이 남은 돈을 받았습니다. 선비는 그 돈을 가지고 바로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많은 집을 짓고 근처에 농가 밭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일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을 때 선비는 그 마을에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나 와서 살도록 했습니다. 그러자 천대받고 멸시당하던 가난한 사람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아무도 없는 깊은 산골이 한순간에 큰 마을로 변한 것이었습니다. 그 마을에서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조선에서 임진왜란이 일어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전쟁의 잔혹함 속에 죽어갔습니다. 하지만 이 마을만은 외적이 쳐들어오지 못해 아무런 피해도 입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마을을 무릉도원이라는 말을 본떠 산도원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생과 옥소선의 사랑 이야기. 옛날 한 재상이 평안 감사가 되어 평양으로 가게 되었답니다. 재상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너무나도 사랑했기 때문에 아들 생도 평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재상은 그 고을에 있는 예쁜 기생 하나를 불러 생의 심부름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 기생의 이름은 옥소선으로 나이는 생과 동갑인 13살이었습니다. 옥소선을 본 생은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놀 때나 공부할 때도 떨어지지 않고 늘 함께 지냈답니다. 그러나 흐르는 시간은 막을 수 없는 법. 재상은 평안 감사의 임무가 끝나서 다시 서울로 돌아가게 되었답니다. 재상은 그동안 아들 생이
옥소선과 너무 친하게 지낸 것이 염려스러웠습니다. 혹시라도 생이 옥소선과 헤어지지 않겠다고 고집을 부리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 때문이었지요. 그러나 재상이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헤어짐의 슬픔을 잘 몰랐던 생은 아무렇지도 않게 옥소선과 헤어져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막 돌아온 서울의 집은 어수선했습니다. 재상은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에 있으면 공부에 방해가 될까 걱정되어 생을 가까운 절에 보내 공부하도록 했답니다. 그런데 절에서 공부하던 생은 그제야 자꾸 옥소선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옥소선이 그리워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마침내 생은 절에서 나와 무작정 평양을 향해 걸었습니다. 발은 다 부르트고 고픈 배를 움켜 잡으면서 몇 날 며칠을 걷고 걸어 겨우 평양에 도착했답니다. 평양에 도착한 생은 곧바로 옥소선의 집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그 집에는 옥소선의 어미만 있을 뿐이었답니다. 나는 지난번 평안 감사의 아들이요. 그나저나 옥소선은 어디에 있소? 이번에 새로 오신 사또의 수청을 들러갔지요. 이번 사또는 옥소선을 너무나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잠시도 사또의 곁을 못 떠나게 한다오. 나도 보지 못한 지 오래되었소. 그 말을 들은 생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가 서울에서 이곳까지 온 것은 오로지 옥소선을 한번 보기 위함이요.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그냥 돌아갈 수는 없지 않소. 그러니 어떻게든 옥소선을 한 번만 만나게 해주구려. 때는 마침 겨울. 옥소선의 어미는 하늘을 한번 보더니 말을 이었습니다. 글쎄요, 눈이라도 오면 혹 한 번은 볼 수 있으려나. 눈이 오면 관아에 쌓인 눈을 지울 일꾼을 부르니 그 틈에 끼어가면 어쩌면 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소. 생은 하늘을 보며 눈이 내리기만을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밤이 되자 기적처럼 많은 눈이 내렸습니다. 생은 매우 기뻐하며 다음날 일찍이 관아로 갔습니다. 관아에서 사람들을 불러 관아 안에 쌓인 눈을 치우도록 명령하자 생도 일꾼들 틈에 끼어 관아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관아에 들어간 생은 눈을 실지 않고 옥소선이 있음직한 방만 쳐다보았습니다. 마음이 다른 데 있으니 자연히 눈을 쓰는 비질도 엉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비와 자루를 거꾸로 잡고 쓸기도 했습니다. 그러자 주변에 있던 기생들이 그런 그의 엉뚱한 모습을 보고 모두 손가락질하며 깔깔대고 웃었답니다. 시끄러운 웃음소리에 한쪽 방문이 열렸습니다. 방문이 열린 곳에서 한 여인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그 여인은 옥소선이었습니다. 생이 옥소선을 뚫어지게 바라보자 옥소선도 놀란 듯이 생을 빤히 쳐다보았습니다. 그러나 옥소선은 금방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생은 오랫동안 그 방문 앞에 서 있었지만 닫힌 문은 다시 열리지 않았지요. 나는 차마 저를 잊지 못해 여기까지 왔는데 저는 나를 보고도 이렇듯이 무정하게 피하고 마는구나. 생은 쓸쓸하게 옥소선에 어미가 있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깊어 잠을 자려고 해도 무정한 옥소선이 원망스러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귀에 익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방님, 여기 계신가요? 생은 벌떡 일어나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옥수선이 바로 눈앞에 서 있었습니다. 생은 옥수선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너와 헤어진 뒤 단 한 번도 너를 잊을 수가 없었다. 꽃이 피면 핀다고 내 생각, 달이 뜨면 뜬다고 내 생각. 그러다가 단 한 번만이라도 너를 보겠다는 마음으로 서울에서 평양까지 이렇게 찾아왔단다. 그런데 어쩌면 너는 나를 보고도 그렇게 무정했더냐. 지금 사토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지나쳐서 조금도 곁에서 떠나지 못하게 한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는 체 하면 다시는 서방님을 만날 수 없게 되겠지요. 그래서 참고 기회를 엿보았던 것이랍니다. 날이 어두워질 무렵 저는 꾀를 냈지요. 오늘이 제 아버지 제사라고 거짓말을 해서 하룻밤 틈을 얻은 게지요. 그렇지만 날이 밝으면 저는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다시는 서방님을 볼 수 없겠지요. 옥수선과 만남의 기쁨도 잠시 다시 헤어질 생각을 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때 옥수선이 말하였습니다. 차라리 아무도 모르는 곳으로 멀리 도망가서 같이 살면 어떨까요? 생은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다 해도 옥소선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가장 행복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두 사람은 날이 밝기 전에 빨리 도망갈 준비를 해야만 했어요. 둘은 옥수선의 집에 있던 약간의 재물을 가지고 급히 은산이라는 곳으로 도망갔답니다. 은산에 도착한 두 사람은 가지고 온 재물을 팔아 살림을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옥소선이 생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이 같이 살게 되었으니 소원을 이룬 셈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는 것도 좋아요. 하지만 서방님은 서울의 유명한 재상댁 자제분으로서 한갓 기생에게 빠져 부모를 돌보지 않았다는 죄를 얻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이 세상에 설 수 있겠습니까? 생은 갑자기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오직 과거에 급제하는 것만이 죄를 씻는 방법이 아닐까 합니다. 서방님께서 과거에 급제해야만 부모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야 그렇겠지. 하지만 여기에는 딱히
공부할 책도 없지 않은가. 그런 걱정은 하지 마세요. 과거 공부에 필요한 책은 제가 어떻게든 마련해 보겠습니다. 서방님께서 아직 읽지 못한 책이 무엇인지요? 옥수선은 두루 돌아다니면서 생이 읽지 못한 책을 구해왔습니다. 그러고는 생이 책을 읽을 때마다 곁에 앉아 바느질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생이 게으름을 피우면 공부에 열중하도록 권하였고 이렇게 몇 년이 지났답니다. 하루는 옥수선이 생에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생각에는 지금쯤이면 과거에 합격할 것 같습니까? 이 정도면 과거에 합격할 수 있지. 생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옥수선은 생에게 과거를 보러 가도록 여비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생은 옥수선과 이별을 하고 서울로 향했답니다. 서울에 도착한 생은 차마 자기 집으로 가지 못하고 여관에서 지냈지요. 과거에 합격한 다음에 집에 가도 늦지 않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는 날이 되었습니다. 생은 일찍 여관에서 나와 과거 시험장으로 들어갔습니다. 시험 문제를 보니 평소에 생이 즐겨 읽던 내용이었습니다. 생은 바로 답을 쓰고 답안지를 가장 먼저 제출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시험을 채점하는 사람들은 생이 쓴 글이 가장 좋다고 임금에게 아뢰었습니다. 임금은 시험지를 보고 과연 대단한 실력이라며 생의 재주를 칭찬했답니다. 그런데 옛날 과거 시험지에는 아버지의 이름도 쓰게 되어 있었는데 생이 쓴 아버지 이름은 마침 이번에 시험을 출제한 재상의 이름이었습니다. 임금은 급히 재상을 불렀습니다. 이번 장원급제는 경의 아들이 차지했소. 축하하오. 재상이 놀라 급히 시험지를 보니 분명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재상은 믿을 수가 없어 시험지를 다시 보았지요. 그런데 이상한 것이 하나 보였습니다. 시험지에 쓰인 것은 분명히 자기의 이름이지만 관직은 전 평안감사라고 쓰여 있었던 것입니다. 재상의 눈에서 갑자기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하, 이번에 장원 급제한 사람은 저와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의 아들인가 봅니다. 제 관직은 재상인데 여기에는 전 평안감사라고 쓰여 있지 않습니까? 제 아들은 이미 10년 전에 절에서 공부하다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혔는데 지금까지 시신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니 갑자기 죽은 아들 생각이 납니다. 그렇지만 조정에 재상과 이름이 같은 사람은 없었습니다. 임금이 이상히 여겨 생을 불러 그 사연을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장원 급제한 자를 부르라. 생은 임금의 명령에 따라 대궐로 들어왔습니다. 재상이 보니 대궐로 들어온 사람은 분명히 자신의 아들이었습니다. 재상은 급히 아래로 내려가
생을 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를 지켜보던 임금은 생을 가까이 불렀습니다. 이게 어찌된 일이냐? 너는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처음부터 자세히 말해보거라. 생은 절에서 공부하다가 평양으로 간 일, 평양에서 옥소선을 만난 일, 옥소선의 권유로 공부하여 과거에 급제한 일 하나하나 아뢰었습니다. 그러자 임금은 탁자를 치며 말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이로구나. 임금은 잔치를 열어 재상이 아들을 다시 찾고 생이 과거에 급제한 일을 함께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옥소선을 서울에 불러들여 두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